주사 맞으면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러는 환자분들 굉장히 진료실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경구약제라도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슐린 사용이 바로 췌장에게 휴식을 주는 치료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주 당단내과 의원의 최영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인슐린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천안 엔도내과 윤석기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인슐린 치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먼저 인슐린 치료는 참 어렵고도 싫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역시도 환자분들에게 인슐린 얘기만 꺼내면 무조건 거부하시고 어떤 경우만 우시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래서 미루다가 나중에서야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슐린 주사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실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료진 자체가 인슐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식사나 운동요법, 경구치료제 이런 게 다 실패했을 때에서야 인슐린 치료를 하게 된다는. 두 번째로는 다른 환자분들한테 전해 듣는 불편감, 통증, 저혈당 이런 공포감 등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언론 매체에서 당뇨병 관련 프로그램에서 환자 사례를 들 때 결국 심한 사례가 나올 때 항상 인슐린 치료를 맞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인슐린 주사에 대해서 굉장히 환자분들이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표적인 인슐린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치료는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만 필요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슐린 치료는 당뇨병의 마지막 단계에서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급성 고혈당 증상을 동반한 심한 고혈당 상태, 예를 들면 당화혈색소가 9% 이상이고 소변을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또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경우에는 진단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가지 이상의 경구약제 치료에도 목표한 혈당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바로 인슐린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형이 아닌 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인슐린 치료는 필요 없는 건가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2형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이 필요 없다. 나는 먹는 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합니다. 2형 당뇨병 역시 상대적인 베타세포 부전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하는 환자들, 또 급성 감염으로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 임신 중 당뇨병 환자, 또 기존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경구 당뇨병 약제 사용하고 있죠. 이때 이런 약제를 사용하는 도중에도 부신피질 호르몬제 스테로이드라고 하죠. 그런 약물들의 투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혈당이 급속하게 상승한 경우에는 인슐린 역시 고려 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슐린 주사는 일단 시작하면 평생 맞아야 하는 걸까요? 인슐린 꼭 평생 맞을 필요는 없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인슐린 얘기를 꺼내면 난 이제 매일 평생 주사만 맞아야 되고 주사 맞으면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러는 환자분들 굉장히 진료실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혈당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상황이 해소가 되면 경구약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인슐린 치료를 시작했다가 혈당에 대한 반응이 좋고 또 베타세포 기능이 일부 호전이 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약제를 중단하는 경우도 간간히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1형 당뇨병처럼 베타세포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인슐린이 거의 분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능하겠지만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충분히 인슐린 평생 맞지 않고 경구약제라도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기부터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자면 많이 놀라실 텐데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혈당 조절을 왜 꼭 필요할까요? 저희 클리닉을 찾아오시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 초기 고혈당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초기 고혈당 환자들은 췌장 베타세포 기능이 굉장히 억제가 되어 있고 인슐린 분비능이 감소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주 적극적인 혈당 조절을 통해서 당뇨병 상태를 개선시키고 그걸 통해서 당뇨병의 혈관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초기에 아주 적극적인 인슐린 집중 치료를 통해서 당뇨병에 거의 없는 상태, 당뇨병 전 단계로 돌아간 상태죠. 약물 없이 운동이나 식이요법만 가지고 유지되는 환자 비율이 약 50% 이상이 되었던 놀라운 결과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참고로 해서 저희는 클리닉에서 우선은 고혈당으로 내원하시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인슐린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슐린 치료를 무조건 미룰 일이 아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약제만 추가하게 되면서 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이 있죠. 결국 약을 처음에는 한 가지 쓰다가 두 가지 쓰다가 세 가지 쓰다가 결국은 약제 네 가지까지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죠. 최근에는 다양한 기전의 약제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 보험도 많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서로 다른 기전의 경구 약제를 추가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당화혈색소를 약 0.5에서 1% 정도 낮출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 자체는 진행성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베타세포 기능이 계속 저하되기 때문에 아무리 경구약제를 추가해도 결국 인슐린만큼 효과적으로 혈당을 내릴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목표 혈당에 도달하기 어렵고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커지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기 인슐린 요법이라고 해서 췌장세포가 어느 정도 반응이 남아있을 때 인슐린을 빨리 사용하자고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베타세포를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만약에 놓쳐서 베타세포 파괴가 계속 진행이 되면 하루 한 번 정도 주사를 가지고 치료가 되는 당뇨병이 일형 당뇨병 환자들처럼 하루에 결국 3번, 4번 이상의 여러 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혈당 조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높은 아주 고혈당의 원인인 베타세포 부전이 반드시 있다는 그런 환자 상태가 판단이 되면 약으로 가지고 치료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인슐린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베타세포로 이 잔여 능력을 최대한 살려서 오래도록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인슐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여지까지 인슐린의 이제 조기 치료라든지 인슐린 사용에 대한 장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영주 원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치료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요? 꼭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시작해야 하는지요? 일단 약제를 쓰다가 인슐린 얘기가 나오면은 다들 깜짝 놀라시면서 큰 병원으로 무조건 가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인슐린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훨씬 더 편해진 인슐린이 많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기저인슐린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굳이 입원하지 않고 또 1차 의료에서 동네 병원에서 인슐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학병원 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기저인슐린 치료도 안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면 인슐린 강화요법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럼 주로 이제 프리믹스형, 이제 혼합형이라고 하죠. 기저인슐린 플러스 식사인슐린 섞인 형태입니다. 70세 30짜리인데 이렇게 섞인 인슐린도 쓸 수 있고 아예 식사인슐린 따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저인슐린과 플러스 볼루스로 식사 때마다 할 수 있는 100% 초속 효성 인슐린 이렇게 다 다양한 인슐린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인슐린들이 이렇게 다 펜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제가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뚜껑을 여시고 니들을 빼서 돌려서 까시면은 노출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용량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환자들 상태에 따라 이제 용량을 선생님께서 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숫자에 맞추고 피부를 잡고 피하층의 수직으로 충분히 시간을 경과한 다음에 빼시면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힘들지 않고요. 보통 이제 인슐린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체중이 한 0.1에서 0.2 유닛, 그러니까 60kg 정도면 한 6단위, 12단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10단위에서 시작들을 많이 하고요. 요 목표치도 환자 상태에 따라 저혈당이 너무 많이 오시는 분들은 좀 느슨하게 맞춰야 되겠고 열심히 타이트하게 해야 될 분들은 뭐 80, 100까지도 맞출 수 있죠. 그리고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혈당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사실 작은 용량으로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가 않은 그런 기저인슐린 요법으로 시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 원장님의 상세한 인슐린 사용법에 대한 설명 있었습니다. 방금도 이제 저혈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인슐린 치료 때 환자분들께서 저혈당에 대한 공포 상당히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치료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인 저혈당에 대한 예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저용량 시작할 때는 거의 저혈당이 잘 오지는 않지만 쭉 쓰다 보면 용량이 커지고 우리가 생활 습관을 하다 보면 또 항상 규칙적으로 먹게 되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저혈당이 꼭 인슐린 맞는 분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좀 나쁜 경험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인슐린 시작할 때 혈당을 기록하는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그래서 저혈당 발생 시에 이게 왜 저혈당이 왔을까? 내 생활과 인슐린 용량이 안 맞았을 때 저혈당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늦게 했다든지, 아니면 평소와 다르게 식사를 너무 못 드셨다든지, 아니면 오늘은 등산 가는 날이다, 운동량이 너무 많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생활이 좀 변칙이 있을 때 예상했던 인슐린보다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저혈당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좀 적어두고 오늘의 스케줄을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저혈당 증상을 제대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빨리 잘 해줄 수 있으셔야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저혈당은 보통 경증, 중등도, 중증 이렇게 단계별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경증으로 식은땀이 난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몸이 떨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좀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지럽고 엄청 피곤하면서 힘이 빠지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넘어가게 되고요. 또 그 이상까지 진행되면, 그러니까 아무 조치도 안 하시게 되시면 경련, 의식저하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응급실로 빨리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포도당 수액을 마셔서 빨리 저혈당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저혈당의 대처 방법으로는, 일단 저혈당 증상이 1단계부터 나타나면 일단 간식을 빨리 드셔야 되겠죠. 포도당을 함유한 간식을 섭취하고 15분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휴식을 취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혈당을 다시 확인해서 저혈당에 벗어났는지, 그럼 이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셔서 조금 쉬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이 상태를 지나서도 너무 중증으로 빠질 때는 괜히 음식물, 음료수 마시다가 이게 흡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절대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응급실로 후송해야 됩니다. 그 혹시 이제 경증 저혈당일 때 당질 섭취하는 스님만의 어떤 환자분에게 알려드리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걸 드시면 좋다? 마시는 종류도 일단 빠르니까 주스나 마시는 쪽을 저는 설명드리는데, 사람들마다 또 이게 병이라서 들고 다니기 힘드시면은 사탕 이런 거 꼭 어디 등산 가시거나 무슨 운동 가실 때는 꼭 여기 주머니에 넣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액상을 말씀을 드리지만 휴대가 어렵기 때문에 초콜릿은 약간의 지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이 좀 늦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다는 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한 이제 사탕을 저는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이 상품화된 포도당 정제 같은 것도 시중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경제적 사정이 괜찮은 분들은 그런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은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하고 굉장히 친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 본인의 당뇨병 관리, 또 저혈당 예방, 또 고혈당을 예방하는 방법 이런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환자분들 연소혈당 측정기 많이 문의하시고 또 실제 많이 장착하시죠. 선생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엔 정말 인슐린 치료하기가 정말 스마트해졌습니다. 그래서 1형 환자들은 정말 이건 필수고요. 2형 환자들도 인슐린 쓰면서 혈당이 막 급속하게 변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실제 혈당을 보면서 환자분이 교육을 해드리면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 당뇨에 대한 이해가 아주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 이 연소혈당기에서는 주로 개념이 우리가 당화혈색소 하지만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목표 혈당 내 유지 시간, 그러니까 타임 인 레인지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내 혈당이 24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목표치 안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같은 당화혈색소로 같은 8%라고 하더라도 A를 보시면은 아주 둘 중 양쪽 아래 위로 막 삐치면서 이렇게 타임 인 레인지, 그러니까 목표 혈당을 벗어나는 구간이 너무 많이 보이죠. 반면에 B는 같은 8%더라도 이 변동폭이 적습니다. 이 두 분은 같은 당화혈색소라도 합병증 차이가 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우리가 시간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 연소혈당기가 굉장히 많이 개발돼 있고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 목표 혈당이 들어오는 레인지가 70% 이하를 잡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저혈당이 자주 오는 노인 환자라던가 좀 저혈당 리스크가 높은 분들에게는 조금 우리 타이밍 레인지를 좀 느슨하게 50% 미만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최소한 안 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반면에 임신성 남성분 같은 경우도 열심히 잘해야 되는 그룹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목표가 또 70%까지 잡고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연소혈당에 통해서 굉장히 더 철저하고 아주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연소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식사를 기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혈당만 봐서는 이분의 어떤
이런 혈당의 변동성에 대한 걸 설명하기 좀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내용이라든지 활동 내역을 조금 기록하시면 훨씬 더 연소혈당 측정기의 그 혈당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인슐린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나라에게 주는 혜택이 있죠? 네, 있습니다. 사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이런 혜택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제도 시행 후에 우리 스님들께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죠. 저희가 이런 환자분들이 주는 혜택을 위해서 이런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처방전 발급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님들에게 전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당뇨병 환자를 열심히 치료하는 대한민국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이 혜택이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또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소모성 처방전이 발급되면 그 비용을 환자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지원 품목하고 그리고 지원 내용들입니다. 여기에는 인슐린 주사 바늘, 그리고 혈당을 측정하는 체열침, 그리고 혈당 측정을 하는 측정 시험지 등의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일정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에서도 이 인슐린 치료가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때 잘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발급받지 못하는 분들은 즉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이 정책적인 지원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 주사를 맞지 않는 경구 혈당 강화제를 쓰시는 당뇨병 환자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아주 재미난 그림입니다. 해먹에 누워있는 누구냐 하면 우리의 췌장입니다. 췌장이 아주 편하게 쉬고 있죠. 이 그림처럼 환자분들께서도 올여름 휴가 다 다녀오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연휴 때 휴가 계획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췌장은 왜 휴가를 보내지 않으십니까? 인슐린 사용이 바로 췌장에게 휴식을 주는 치료법입니다.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하며 당뇨병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치료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혈당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 인슐린 치료에 도전해 보십시오. 네, 오늘은 이렇게 인슐린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고 인슐린을 왜 맞아야 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는지, 또 저혈당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대한당뇨병학회 구독, 좋아요, 기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